4. 열사병. 1. 일사병보다 치명적인 열사병. 아이들이 잘 걸리는 땀띠. 땀띠는 보통 소아에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성인보다 소아에게 땀띠가 더욱 잘 생기는 이유는 첫 번째로 땀을 배출하는 능력이 어른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체표 면적이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열을 굉장히 많이 발생하여 땀띠가 생기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땀은 많이 나는데 비해 배출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땀띠가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습진과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되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땀띠 해결법으로는 땀을 잘 배출되도록 쉬는 걸 습관화하게끔 하고, 배출된 땀이 잘 마르도록 시원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가루분 파우더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기미와 주근깨는 우리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빛을 받았을 때 활성화되어 나타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지나친 스트레스를 피하고, 밤에 충분한 휴식과 숙면을 취해서 컨디션을 좋게 해야 합니다. 음식의 경우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채소 등과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면 멜라닌 색소의 지나친 활성화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2. 부실한 음식, 식재료 관리로 식중독. 앞서 영상을 통해 위생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음식 재료가 부실해져서 식중독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상에서 나온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서 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내용을 보면 위생관리에 대한 요건을 세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위생 부분을 보면 매일 샤워와 두발 관리, 손톱은 주일에 짧게 자르고 매니큐어 및 장신구 착용 금지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손 씻기에 대한 사항이 많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손 씻기는 40도 정도의 온수를 사용하여 손을 적시고, 비누는 거품을 충분히 내어 팔 윗부분과 손목을 거쳐 손가락까지 깨끗이 씻고 반팔인 경우에는 팔꿈치까지 씻습니다. 그리고 손톱솔로 손톱 밑, 주변, 손바닥, 손가락 사이 등을 꼼꼼하게 세정합니다. 그런 다음 손을 물로 헹구고 다시 비누를 묻혀서 20초 동안 서로 문지르면서 회전하는 동작으로 씻고, 흐르는 물로 비누 거품을 충분히 헹군 후 깨끗한 종이 타월 등으로 완전히 건조시킴으로써 마무리합니다. 올바르지 못함으로 하지 말아야 할 개인행위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들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우선 땀을 옷으로 닦지 말기, 한 번에 많은 양을 운반하기 위해 식품 용기를 적재하지 않기가 눈에 띕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식품 만지지 않기, 씻기 또는 배식용 기구 등의 식품 접촉면을 손으로 만지지 않기, 노출된 식품 쪽으로 기침이나 채찍이 금지도 있습니다. 그릇을 씻거나 원재료 등을 만진 후 식품 취급 금지는 업무를 구분하거나 한 사람이 2가지 이상 작업을 할 때는 손 씻기 및 소독 후 다음 작업을 하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맛을 보거나 한 개의 수저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보지 않기 등도 있는데, 이건 검식용 식기구는 음식별로 마련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조리실 내에서의 취식 금지, 애완동물 반입 및 접촉 금지, 사용한 장갑을 다른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않기, 식품을 씻는 세정대에서 손 씻지 않기 등도 무의식 중에 할 수 있는 일들을 금지한 것이죠. 조리 종사자의 한순간의 실수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음식 보관 방법은 필수입니다. 음식도 종류에 따라 적절한 보관법이 필요합니다. 우선 채소는 물에 적신 키친타월로 감싸서 보관하면 공기도 적당히 통하고 채소의 수분이 보호되어 일주일 이상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과일의 경우 서로 다른 종류끼리 맞닿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여 종류별로 위생백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용기 하단에 키친타월을 넣어두면 보관 중에 생기는 습기를 제거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생선은 육류보다 실온에서 더 상하기 쉬운 식재료라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입 후 바로 먹을 거라면 냉장 보관, 며칠 후에 먹을 거라면 냉동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보관 전에 내장을 제거하고 물을 잘 씻은 후 소금물에 담가뒀다가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한 뒤에 냉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육류의 경우 육류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서 보관하면 코팅 효과로 인해 육류의 변색을 막고 세균이 침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관 시 랩으로 싸서 보관하면 3일 정도 보관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달걀은 둥근 부분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거꾸로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과 같은 음식 관리법을 참고하셔서 식중독 예방에 주의하도록 하세요. 3. 시원한 에어컨이 만드는 냉방병.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아 더위를 많이 느껴 샤워를 할 때도 따뜻한 물보다는 찬물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체온 조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인데, 찬물 목욕을 하게 되면 심혈관계에 갑작스러운 무리가 가게 되며 우리 몸의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체온 조절을 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철에 몸을 시원하게 관리하기 위해 찬물 목욕을 하기보다는 비온수로 하는 것이 여름철 체온 관리에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여러가지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부가 화장품을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대장균들도 이 화장품을 먹으면서 같이 번식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바르고 있다가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식중독이나 장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오래된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아깝더라도 버리는 게 병원비를 아끼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 선풍기 돌연사입니다. 더운 여름철 새벽에도 선풍기를 틀고 자면 바람이 질식사를 일으키거나 저체온증, 방한, 산소 부족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거짓입니다. 단 평소에 체온 관리가 되지 않았거나 과로, 스트레스, 과음 등을 한 경우에는 사망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몸에 직접적으로 장시간 쐬면 체온 저하나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선풍기를 켤 때는 환기가 되는 환경에서 회전 기능 및 타이머를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이니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5. 눈병. 1. 눈이 걸리는 감기 눈병. 눈꺼풀을 무겁게 만드는 눈달에 끼는 눈꺼풀의 샘의 감염이 주원인이며 주로 포도상구균이라는 세균에 의해 잘 감염됩니다. 눈꺼풀에는 짜이스샘, 몰샘, 마이봄샘 등의 여러 분비샘이 존재하는데 이 분비샘 중 짜이스샘, 몰샘에 생긴 급성 화농성 염증을 겉다래끼라고 합니다. 마이봄샘의 급성 화농성 염증은 속다래끼, 마이봄샘에 생긴 만성 유가종성 염증은 콩다래끼라고 합니다. 겉다래끼는 눈꺼풀의 가장자리가 부으면서 통증이 생기고 해당 부위가 단단해져 누를 때 통증이 심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에 의한 물질들이 피부 바깥으로 나옵니다. 속다래끼는 겉다래끼보다 깊이 위치하며 눈꺼풀을 뒤집으면 보이는 빨간 점막 조직인 결막면에 노란 농양점이 나타납니다. 염증 초기에는 눈꺼풀이 약간 불편하면서 누르면 미세한 통증이 있다가 점점 진행됩니다. 콩다래끼는 눈꺼풀 가장자리 피부 밑에서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지만 세균 감염이 되면 속다래끼와 비슷한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눈다래끼로부터 우리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주원인인 포도상구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포도상구균은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눈을 만지거나 비빌 때 눈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에 눈은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눈이 피로하면 다래끼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랫동안 업무에 집중했거나 컴퓨터를 했다면 눈을 자주 깜빡여주고 틈틈이 눈을 꼭 감고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기 중에도 세균은 존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눈에 직접적으로 많이 닿지 않도록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을 자제하고 안경을 쓰는 등의 방법으로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다래끼가 발생했다면 다래끼가 난 상태에서 렌즈를 착용하는 것은 눈에 또 다른 염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렌즈 착용은 금해야 합니다. 2. 눈병의 잠복기. 눈 건강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영양소로는 루테인, 안토시아닌, 비타민 O, 오메가-3, 지방산의 일종인 DHA 등이 있습니다. 먼저 루테인은 항산화력을 발휘해 활성산소로부터 눈의 기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호박, 시금치, 브로콜리 등에 많이 들어있으며 호박에 들어있는 노란색 성분도 바로 루테인입니다. 비타민 O가 눈에 좋다는 것은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비타민 O의 전단계 물질인 베타카로틴의 어원이 당근에서 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처럼 당근에는 비타민 O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당근 백지에는 주황색 베타카로틴 색소 성분에 함유된 비타민 O가 7.3mg나 들어있어서 비타민 O의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또한 비타민 O는 암세포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는 DHA는 두뇌, 조직과 눈의 망막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시력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연어에는 비타민 O와 DHA가 풍부합니다. 눈 건강은 한번 나빠진 후에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눈 건강에 좋은 식품을 미리미리 섭취하고 관리하여 눈에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여름철 눈 건강 상식 익히기. 요즘 패션의 한 부분으로 혹은 자외선 차단이라는 건강 목적으로 선글라스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선글라스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규격협회에 따르면 선글라스는 자외선 중 UVB는 99%, UVA는 50% 이상 반드시 차단되어야 합니다. 흔히 선글라스를 살 때 UV400이라고 쓰여 있으면 안심해도 되는데 정확한 기능을 위해선 선글라스의 자외선 투과율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색깔이 짙은 렌즈가 자외선 차단이 잘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색의 종류와 짙고 옅음은 자외선 차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되려 너무 짙은 선글라스는 오히려 눈을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의 동공은 밤이 되거나 주변이 어두워지면 더 많은 빛을 들어오게 하려고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색깔이 짙고 자외선은 차단이 되지 않는 선글라스는 동공만 확장하여 오히려 눈에 들어가는 자외선의 양이 많아지므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선글라스의 색은 보통 회색, 갈색, 노랑, 초록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순 야외 활동 시에는 회색, 주간 운전의 경우는 갈색 혹은 회색, 야간 운전 시에는 노란색과 갈색이 좋으며 해변가에서는 초록색이나 노란색 선글라스가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선글라스를 야외에서 사용할 경우 충분히 눈을 가릴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글라스 렌즈의 색도포 상태가 고르지 않거나 흠집 혹은 거품이 많은 렌즈는 상이 왜곡되어 눈을 피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얀 종이 위에 렌즈를 대거나
햇빛의 픽처색의 도포 상태와 흠집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글라스와 눈 사이에 일정 거리를 두고 손으로 든 상태에서 한쪽 눈을 감고 선글라스를 위아래, 좌우로 움직여 사물의 변형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방법도 권장됩니다. 6. 콜레스테롤. 1. 콜레스테롤이란? 콜레스테롤이란 지방의 하나로 우리에게 없어서 안 되는 지방으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싸고 있는 세포막의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비타민 D의 생성 재료이지만 너무 많으면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2. 다양한 콜레스테롤 알아보기. 이상 지질 혈증은 대부분 비만, 당뇨병, 음주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으나 유전적 요인으로 혈액 내 특정 지질이 증가되어 이상 지질 혈증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지질 혈증은 적어도 2회 이상의 측정에서 총 콜레스테롤 200 이상, LDL 콜레스테롤 130 이상, HDL 콜레스테롤 40 이상, 중성지방 150 이상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인이 없는 사람들의 정상 목표치를 의미하며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들은 기준치가 다릅니다. 국내 치료 지침에서는 심혈관계 위험 요인의 유무를 판단해 위험 수준에 따라 위험군을 초고위험군, 위험군, 중등도 위험군, 저위험군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위험군은 목표 LDL 콜레스테롤치가 다릅니다. 이 중 초고위험군은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 즉 이미 관상동맥 질환, 허혈성 뇌졸중, 일과성 뇌어혈발작, 말초혈관 질환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고위험군은 관상동맥 질환에 상당하는 위험인자인 50%가 넘는 경동맥 협착이 있는 경동맥 질환, 복부동맥류, 당뇨병 환자가 해당됩니다. 3. 알쏭달쏭 콜레스테롤 상실. 육류 섭취를 잘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통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의 20%는 섭취에 의한 것이며 80%는 간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도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높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수 있으며 이는 유전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생활습관 교정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는 스타틴이 있습니다. 이 약은 안정성이 높고 가격도 저렴한데 뇌졸중이나 심장병을 무려 50%까지 떨어뜨려 그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따라서 병원 내원 시 의사가 2번 정도 권유를 하면 약을 복용하는 것이 훨씬 더 이롭습니다. 스타틴의 부작용으로는 간 수치 증가 및 당뇨병 발생이 있지만 그 확률은 매우 낮고 예방법이 있는 반면 약이 가져다 주는 이로움 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장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타틴을 복용하면서 체중 관리를 하여 50kg 정도 빠져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면 약물 복용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복용에 대한 부담감 역시 없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으로는 체중 감량, 특히 뱃살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고기류, 즉 꽃등심, 갈비, 삼겹살 등의 음식을 피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